안녕하세요. 사연 누리고입니다. 오늘은 사회적 뉴스로 자주 듣게 되는 학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즘은 가해자로 낙인 찍히면 대학 진학부터 취직까지 완전 사회적 매장에 가까운 처벌이 이루어지는데 이 사연은 직접 처벌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것이 더 올바른 선택인지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하시고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높고 높은 빌딩 숲속, 내 펜트하우스의 창문 밖으로 서울의 밤이 아득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반짝이는 불빛 하나하나가 마치 내가 걸어온 지난 세월의 노력과 피땀을 기억하는 별들 같았지요. 붉은 와인잔을 든 채 조용히 야경을 응시하던 나는 국내 굴지의 문화 콘텐츠 기업을 이끄는 대표로서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성공이라는 단어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화려함 속에서도 나의 눈빛 속에는 여전히 지워지지 않는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나는 와인잔을 내려놓고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코끝을 스치는 아찔한 제스민 향기가 나를 감쌌습니다. 그 향기는 그 향기는 나를, 17살의 나를, 그 지독하게 괴로웠던 시절로 강제 소환하는 잔혹한 매개체였습니다. 마치 찰나의 순간에도 모든 것이 생생하게 펼쳐지는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말이지요. 고등학생 시절, 나는 책 읽기를 좋아하고 조용히 혼자 지내는 것을 즐기는 아이였습니다. 어쩌면 그 평범하고 조용한 모습이 은영을 비롯한 몇몇 아이들에게는 못마땅했던 걸까요? 나는 그들에게 늘 조롱의 대상이었고 괴롭힘의 먹잇감과도 같았습니다. 나의 존재 자체가 그들에게는 유희의 도구였습니다. 기억나는 첫 번째 에피소드는 어느 화창했던 봄날 점심시간이었습니다. 나는 아침 일찍 엄마가 정성껏 싸주신 김밥 도시락을 가슴에 안고 설레는 마음으로 점심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도시락을 펼치려던 순간 누군가 뒤에서 나를 세게 밀쳤고 나의 도시락은 바닥에 곤두박질 쳤습니다. 야, 최서진, 너 그 김밥에 뭘 숨겼니? 냄새 역겨워. 은영의 싸늘한 목소리였습니다. 이내 흙먼지가 뒤덮인 김밥을 발로 짓밟는 아이들의 모습, 그리고 그들의 경멸 섞인 시선과 깔깔거리는 웃음소리는 나의 세상 전부를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듯 했습니다. 서진아, 김밥 다 흘렸네. 어쩌냐, 그래도 아깝잖아. 먹어야지. 은영은 내 머리채를 잡아 올리며 나를 억지로 주저앉혔습니다. 바닥에 흩뿌려진 흙 묻은 김밥 조각들이 마치 내 삶에 부서진 파편들처럼 느껴졌습니다. 자, 고개 들어. 내가 친히 먹여줄게. 은영은 비웃는 얼굴로 가장 큰 김밥 조각, 흙과 모래가 뒤섞인 그것을 주원의 입에 쑤셔 넣었습니다. 욱하고 올라오는 구토감을 억지로 참고 삼켰습니다. 흙과 모래가 씹히는 고통보다 그들의 눈빛에 담긴 조롱과 내뱉는 비웃음, 그리고 내가 더러운 짐승처럼 취급받는 이 상황 자체가 더 치욕적이었습니다. 억지로 삼킨 김밥의 쓴맛은 평생 잊히지 않을 것입니다. 또 다른 날은 체육 시간 후 교실에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땀으로 얼룩진 운동화를 갈아 신으려는데 내 운동화 안에 알 수 없는 시커먼 액체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역겨운 냄새는 코를 찔렀고 차마 맨발로 밟을 수도 없을 만큼 불쾌했습니다. 누군가 신발장 위로 내 운동화를 던져버렸고 그들은 그것을 찾아낸 내게 더러운 년 오줌 싸개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휴, 냄새 봐. 최서진, 너 진짜 구역질 난다. 그들은 나를 둘러싸고 발로 내 발목을 걸어 넘어뜨렸습니다. 나는 그 더러운 오물이 담긴 운동화 속으로 그대로 쓰러졌고 그들은 내 몸 위에 운동화를 던져 넣으며 낄낄거렸습니다.
강제로 얼굴과 몸에 묻혀진 오물의 끈적임은 몸이 닳도록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 끔찍한 기억이었습니다. 그리고 은영은 여전히 상큼한 제스민 향수 냄새를 풍기며 나를 비웃었습니다. 나는 결국 체육복 차림으로 하루 종일 수업을 들어야 했습니다. 친구들의 시선은 경멸과 조롱으로 가득했고 그날의 잊을 수 없는 악취는 내 온몸에 배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가장 아팠던 기억은 새로 산 영어 교과서를 펼쳤을 때였습니다. 새하얗던 페이지마다 칼로 찢고 험한 욕설을 써놓은 자국들이 선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교과서 곳곳에 나의 얼굴을 끔찍하게 변형시킨 그림들과 쓰레기, 더러운 창녀 같은 비방의 글귀들이 가득했습니다. 은영은 내게 이 교과서를 들고 교실 앞으로 나가 수업 시간 내내 서 있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수업이 시작되기 전 그들은 나를 빈 교실로 끌고 가 무릎을 꿇리고 내 머리채를 잡은 채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뺨을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걷어차는 잔혹한 폭행도 이어졌습니다. 숨이 막히고 온몸이 아려왔습니다. 누군가 내 소중한 책을 이렇게 잔인하게 훼손하고 내 인격을 난도질했다는 사실에 몸이 떨렸습니다. 나는 주저앉아 그 찢어진 교과서를 품에 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교실 한쪽에서는 은영 패거리들이 나를 둘러싸고 앉아 웃고 있었고 은영은 내 우는 모습을 핸드폰으로 촬영하며 야, 이거 대박이다. 동영상 찍어서 인터넷에 올릴까? 하고 키득거렸습니다. 학교는 나에게 숨막히는 지옥 그 자체였고 나는 매일 밤 홀로 베개를 적시며 벗어나길 기도했습니다. 부모님께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지만 내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니 내가 문제의 원인을 제공했겠지라는 차가운 반응뿐이었습니다. 아무도 나의 고통을 이해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나는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그 고립감 속에서 나는 이를 악물고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이 모든 것을 되갚아 주리라.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내가 겪었던 것보다 더한 고통을 안겨주리라. 그 다짐은 서진을 살게 한 유일한 힘이었고 그녀를 지금의 성공으로 이끈 원동력이었습니다. 그 끔찍했던 기억들은 나를 부서뜨릴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 내 안에서는 알 수 없는 뜨거운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절대로 이대로 무너지지 않겠다. 그 어린 다짐은 내 삶의 유일한 지침이 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나의 고통을 외면하셨고 나를 둘러싼 세상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양육강식의 사회에서 살아남으려면 강해져야만 한다는 것을 말이죠. 7년간의 회사 생활은 마치 전장과도 같았습니다. 남들보다 2배로 뛰고 3배로 일했습니다. 최서진이 하는 일은 실수가 없다는 말을 듣기 위해 잠도 줄이고 식사도 거르기 일쑤였습니다. 나는 성공하지 않으면 다시 무시당할 것이라는 강박에 시달렸습니다. 회사를 다니면서도 늘 독립을 꿈꿨고 나만의 성을 쌓고 싶었습니다. 내가 쌓은 성은 누구도 나를 함부로 할 수 없는 견고하고 빛나는 공간이어야 했습니다. 남에게 휘둘리지 않는 힘, 그것이 내가 갈망했던 전부였습니다. 퇴직금 3,900만 원. 7년간의 피땀 어린 노력이 응축된 돈이었지만 큰 사업을 시작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이 작은 종잣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 문득 책에 대한 나의 오랜 사랑과 사람들 내면에 숨겨진 이야기를 발굴하는 데서 오는 즐거움을 떠올렸습니다. 어쩌면 내가 겪었던 학창시절의 아픔, 그로 인해 깨달았던 인간 심리의 복잡 미묘함이 나를 이 길로 이끌었는지도 모릅니다. 무자본 창업 아이디어를 찾아 헤매던 중 문화 콘텐츠라는 단어가 나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특히 오디오북과 전자책 제작은 나의 경험과 흥미를 살리면서도 큰 초기 자본 없이 시작할 수 있는 매력적인 분야였습니다. 나는 가진 돈 전부를 쏟아부어 작은 작업실을 얻고 낡은 컴퓨터 한 대와 녹음 장비 몇 개를 마련했습니다. 낮에는 커피와 김밥으로 끼니를 때우며 전자책 기획과 집필에 매달렸고, 밤에는 잠 못 이루는 밤을 새워가며 오디오북 목소리 녹음 연습을 했습니다. 남들은 겨우 이런 일로 성공할 수 있겠냐고 비웃었지만 내 안에는 그들 누구도 꺾을 수 없는 도끼가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학창 시절의 조롱과 멸시는 내게 더 이상 상처가 아닌 잊혀지지 않는 교훈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야기를 만들고 싶다는 열망, 그리고 그를 통해 재정적 독립과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나만의 권위를 세우겠다는 굳은 의지가 나를 앞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첫 번째 전자책은 평범한 사람들의 진솔한 고백을 담은 에세이였습니다. 무명의 작가였지만 나는 퇴직 후 쌓아온 독서 모임 인맥과 온라인 커뮤니티를 적극 활용했습니다. 직접 발로 뛰며 독자들을 만나 피드백을 듣고 끊임없이 수정하고 보완했습니다. 그리고 오디오북은 내가 직접 내레이션을 맡았습니다. 나의 목소리에 진심을 담아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고 치유를 건네는 이야기를 읽어내려갔습니다. 내가 겪었던 외로움과 고통을 떠올리며 마치 내 자신에게 이야기하듯 모든 감정을 쏟아부었습니다. 처음에는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매일 밤 잠들기 전 학창시절 은영 패거리에게 짓밟혔던 내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이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대로 주저앉으면 결국 그들의 조롱대로 실패자가 되고 말 거야. 나는 온라인 마케팅 강의를 찾아 들었고 밤샘 작업 끝에 직접 소셜미디어 채널을 운영하며 내 콘텐츠를 홍보했습니다. 나의 이야기에 공감하는 독자들이 하나둘 늘어났고 서서히 입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진솔한 글과 진정성 있는 목소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내 책과 오디오북은 차트 역주행을 기록하며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는 모든 것이 탄력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의 위로가 필요한 순간 내 이야기는 작은 등불이 되어 주었습니다. 나는 문화 콘텐츠 시장의 흐름을 읽는데 탁월한 감각을 발휘했고 새로운 트렌드를 선도하며 과감하게 투자했습니다. 나의 회사는 빠르게 성장했고 뛰어난 인재들이 나의 비전에 동참했습니다. 밤낮 없이 일했고 때로는 차갑고 독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가진 것은 오직 성공해야 한다는 강박과 다시는 무시당하지 않겠다는 복수심뿐이었으니까요. 그 복수심은 나를 더욱 냉정하고 치밀하게 만들었습니다. 수많은 시행착오와 실패의 순간에도 나는 학창 시절의 굴욕을 되새기며 일어섰습니다. 누구도 내 노력을 보상해주지 않았던 그때와 달리 이제 나는 내 힘으로 나의 성공을 증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작은 작업실에서 시작했던 회사는 이제 수백 명의 직원을 둔 국내 굴지의 문화 콘텐츠 기업이 되었고 반지하 월세방에서 빌딩 최상층 펜트하우스로 나의 보금자리도 바뀌었습니다. 나는 이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는 강력한 힘과 불을 가진 최서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성공 속에서도 내 마음 한편에는 늘 빈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 빈 공간은 바로 완벽한 복수를 통해 비로소 채워질 수 있는 은영의 비참한 최후를 기다리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그 흉터가 다시 생생하게 도려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업 파트너가 주최한 자선 갈라 행사에서 나는 뜻밖의 얼굴과 마주쳤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어딘가 초조해 보이는 그 여자. 바로 학창 시절 나를 가장 괴롭혔던 은영이었습니다.
세월은 그녀의 얼굴에 흔적을 남겼지만 나는 한눈에 그녀를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은영은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그저 성공한 사업가 최서진 대표에게 어떻게든 눈에 들려고 애쓰는 흔한 사업가 중 한 명일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나의 심장은 차갑게 얼어붙는 동시에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과거의 아픔이 일순간에 되살아나는 듯 했지만 동시에 잊고 지냈던 복수의 욕망이 걷잡을 수 없이 나의 심장을 파고들었습니다. 나는 그날 밤부터 은영의 모든 것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운영하는 작은 디자인 회사부터 그녀의 가족 관계, 사회적 평판, 심지어 재정 상태까지 나의 정보력은 거미줄처럼 촘촘히 뻗어나갔습니다. 은영의 회사가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으며 내가 진행하려는 대형 프로젝트에 사활을 걸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피식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차가웠고 날카로운 칼날 같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은영아. 너는 나를 잊었겠지만 나는 단 한순간도 너를 잊은 적 없어. 나는 컴퓨터 화면에 띄워진 은영의 회사 자료와 은영의 프로필 사진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의 머릿속에는 치밀하고 완벽한 복수극의 시나리오가 한 편의 영화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우선 S 플러스 문화 콘텐츠 그룹의 대규모 디지털 플랫폼 론칭 프로젝트에 은영의 아우라 디자인을 참여시키는 치밀한 판을 짰습니다. 이 상무를 통해 은영에게 미끼를 던졌고 예상대로 그녀는 내 덫에 걸려들었습니다. 은영의 회사가 수십억 원대의 프로젝트를 수주하며 승승장구할 때 나는 은밀히 그녀의 모든 것을 수집했습니다. 불법적인 사내 횡령, 직원 폭언, 하청업체 갑질, 심지어 개인적인 투자 실패로 인한 사채와 은밀한 사생활까지. 내가 고교 시절 겪었던 고통처럼 그녀의 모든 추악한 민낯을 조용히 기록했습니다. 은영은 성공의 환영에 취해 스스로를 더욱 과시했고 인터뷰에서 과거에 좀 모나긴 했지만 다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는 것이라는 뻔뻔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 높이 올라가라. 높이 올라갈수록 추락은 더 아프고 잔인할 테니. 그리고 언론 플레이와 정보 조작을 통해 은영의 사회적 입지를 조금씩 무너뜨렸습니다. 몇몇 언론사의 익명의 제보 형태로 그녀의 갑질과 표절 의혹을 흘렸고 학창 시절 그녀에게 당했던 다른 피해자들을 찾아내 용기를 북돋웠습니다. 익명으로 작성된 피해자들의 글들은 학폭 가해자 성공 신화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온라인 커뮤니티를 달궜습니다. 대중은 물론이고 업계 전체가 은영을 향해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나에게 냄새 난다며 발로 걷어찼던 날처럼 나는 그녀의 모든 재정적인 통로를 막았습니다. 그녀의 은행 대출을 어렵게 만들었고 주요 투자처들이 등을 돌리게 했습니다. 대기업 프로젝트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아우라 디자인은 자금난에 허덕이는 기묘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모든 것은 나의 치밀한 계산 아래 이루어진 결과였습니다. 그녀가 절박해질수록 그녀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더욱 성급한 결정을 내리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그녀가 스스로 파멸의 구렁텅이로 빠져들도록 유도했습니다. 아우라 디자인이 우리 그룹의 디지털 콘텐츠 플랫폼 최종 디자인 발표회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은영은 이곳에서 자신의 성공을 만천하에 과시하고 모든 재정적 어려움을 타개할 마지막 기회라고 확신했습니다. 바로 그날 나는 치명적인 함정을 발동시켰습니다. 최종 발표회 당일 수많은 기자들과 업계 관계자들이 모인 화려한 자리에서 은영은 단상에 올라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회의장 문을 열고 내가 직접 들어섰습니다. 내 등장에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은영의 눈빛에는 순간 당황하는 기색이 스쳤지만
이내 나를 향해 억지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싸늘하게 속삭였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은영 씨.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세요. 발표가 절정에 달했을 때 나는 나의 기술팀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은영의 디자인 발표에 사용되던 핵심 시스템이 순간적으로 오류를 일으키며 멈춰섰습니다. 동시에 미리 심어둔 악성 코드가 활성화되면서 스크린에는 아우라 디자인이 프로젝트에 사용한 디자인 소스 중 상당수가 무단 도용한 것임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자료들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심지어 은영이 과거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갈취하고 무단으로 활용했던 정황, 사내 폭언 녹취록, 하청업체 갑질 증거까지 낱낱이 공개되었습니다. 스크린은 그녀의 추악한 민낯을 가감없이 비춰주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은영은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절규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곳곳에서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수군거림이 회의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내가 다시 마이크를 잡고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S+ 그룹은 윤리 경영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이러한 비윤리적인 행위는 결코 묵과할 수 없습니다. 아우라 디자인과의 모든 계약은 즉시 파기될 것이며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내 단호한 말에 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은영은 나의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뒤늦은 공포와 절망, 그리고 나의 정체를 알아챈 듯한 경악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치 과거의 내가 느꼈던 감정 그대로였죠. 아우라 디자인은 하루아침에 업계에서 퇴출당했고 수백억 원대의 위약금과 손해배상 청구에 시달리며 파산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표절과 갑질, 그리고 학폭 가해자의 대명사로 언론에 대서특필되었고 사회적 지위는 물론이고 경제적인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나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은영의 사업 파탄이 가져올 재정적 압박이 그녀의 가정을 서서히 좀먹도록 지켜봤습니다. 그녀의 남편과 자녀들은 화려한 생활에 익숙해져 있었고 은영의 돈으로 유지되던 생활 방식은 점차 균열을 일으켰습니다. 처음에는 일시적인 불운으로 치부하며 해외여행을 줄이고 명품 쇼핑을 자제하는 정도였지만 파산 소식과 줄줄이 이어지는 압류 예고장에 그들의 초조함은 극에 달했습니다. 빚쟁이들의 끈질긴 독촉 전화에 가정의 평화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나는 이미 확보해둔 은영의 또 다른 치부, 즉 남편 몰래 벌인 투자 실패로 인한 수십억 원대의 사채, 젊은 비서와의 부적절한 관계, 그리고 그 모든 파멸의 과정을 적나라하게 담은 이메일과 메신저 대화, 은밀한 만남이 담긴 사진과 녹취록 등 결정적인 증거들을 익명으로 은영의 남편에게 전달했습니다. 단순한 유혹이 아닌 비서에게 회사의 기밀을 유출하고 거액의 공금을 횡령한 증거들이 치밀하게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상무를 통해 은영의 모든 디지털 발자국을 미리 복사해 두었던 덕분이었죠. 교묘하게 짜깁기 된 자료들은 한때 은영을 존경하는 아내로 여겼던 남편을 격분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는 술에 취해 이성을 잃고 은영의 회사 사무실에 들이닥쳐 유리창을 부수고 직원들에게 욕설을 퍼붓는 난동을 부렸습니다. 그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은영의 불륜 사실과 수십억 원대의 사채 사실을 폭로하며 저런 추악한 여자와 살 수 없다. 고 외치는 장면은 생중계처럼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기자들은 마치 하이에나처럼 그들의 추락을 물고 늘어졌습니다. 그들의 부부싸움은 이미 온 동네의 가십을 넘어 전국적인 구경거리가 되었고 결국 추악한 이혼 소송으로 번졌습니다. 특히 은영의 자녀들은 가장 가혹한 벌을 받았습니다. 상위 1%만 다닌다는 국제학교에서 친구들의 손가락질을 받았고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갑질마문영의 자식들이라는 이름으로 신상이 공개되어 사이버 불링에 시달렸습니다. 모든 특권이 사라지고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벌어야 하는 처지에 놓이자 그들은 엄마를 찾아와 엄마 때문에 인생이 망가졌다. 당신은 엄마도 아니야. 이 지옥에서 제발 사라져줘. 라며 차갑게 등을 돌렸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존경이나 애정 대신 오직 경멸과 증오만이 가득했습니다. 언론은 은영의 추락과 더불어 그녀의 문란한 사생활, 무너진 가정사를 폭로하며 그녀를 파멸의 아이콘으로 낙인 찍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폐인이 된 은영은 매일 술에 절어 살았습니다. 과거의 빛나던 아우라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화려했던 펜트하우스에서 쫓겨나 노숙자가 된 그녀는 한겨울 길거리에서 추위에 떨며 쓰레기통을 뒤졌습니다. 살색이었던 얼굴은 푸석하고 창백해졌고 늘 정돈되었던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엉겨붙었습니다.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는 그녀의 모습은 영혼이 찢겨나간 껍데기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녀의 몸에서는 상큼했던 제스민 향수 대신 퀴퀴한 술 냄새와 찌든 담배 냄새, 그리고 오물 냄새가 뒤섞여 풍겼습니다. 내가 학창시절 당했던 멸시와 악취가 이제 그녀의 것이 되었습니다. 몇 주 후, 은영은 다시 나의 앞에 나타났습니다. 나의 비서가 알려준 곳으로 무작정 찾아온 것이겠지요. 비쩍 마르고 남루한 옷차림의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은영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펜트하우스 사무실 문이 열리고 그녀가 비틀거리며 들어섰습니다. 내 경호원들은 그녀를 제지하려 했지만 나는 손을 들어막았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습니다. 서진아, 한 번만 살려줘. 제발 나 좀 살려줘.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나는 차갑게 그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2층 높이의 펜트하우스 창밖으로는 화려한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내 눈에는 은영의 더러워진 얼굴만이 보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광기와 공포가 뒤섞여 있었지만 10수년 전 나를 향했던 비웃음과 조롱은 없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냐고. 나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기억나니? 내 도시락에 흙을 붓고 내 영어 교과서를 찢어 욕설을 써놓고 내 운동화에 오줌을 갈아 넣고 내 뺨을 때리고 발로 차던 그 모든 날들. 내가 제스민 향수를 뿌리며 나에게 구역질 난다고 했던 그 수많은 모멸의 순간들 말이야. 은영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그녀는 뒤늦게, 아니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나의 정체를 알아챈 듯 했습니다. 그녀의 눈이 공포로 크게 확장되었습니다. 그때 그 아이가 너였니? 그녀의 목소리는 파리처럼 가늘어졌습니다. 그래. 내가 최서진이야. 그리고 내가 내게 뿌렸던 그 제스민 향수 냄새는 단 한순간도 내 뇌리에서 사라진 적 없어. 나는 조용히 내 발치에 놓인 오늘 낮 사업 파트너 미팅 후 잠시 산책하며 묻은 흙먼지 투성이의 신발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턱짓했습니다. 내가 그때 나에게 먹였던 흙김밥처럼 이 더러운 내 신발을 하차봐. 그럼 내가 왜 이런 지옥에 떨어졌는지 조금은 깨닫게 될 거야. 은영은 떨리는 손으로 내 신발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 파편처럼 부서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주저하던 그녀의 혀가 결국 흙먼지 묻은 신발코에 닿았습니다. 그 순간 나는 과거 흙과 모래가 씹히던 쓴맛, 구역질 나던 그 끔찍한 감각이 비로소 완전히 씻겨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혀가 신발을 핥을 때마다 내 안에 응어리진 한이 피식 소리를 내며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꿇어 엎드린 그녀의 모습 위로
내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그날 밤 모든 것이 끝나고 돌아선 텅 빈 사무실에서 나는 알 수 없는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내 안의 깊은 흉터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창밖의 야경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나는 더 이상 그 빛을 온전히 즐길 수 없었습니다. 그 빛 아래 펼쳐진 세상이 내가 걸어야 할 또 다른 어둠의 길을 보여주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은영은 다시 나의 펜트하우스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구걸하는 눈빛이 아닌 모든 것을 체념한 죽은 눈빛이었습니다. 비서실장이 전해준 은영의 가족 소식 때문이었겠죠. 이혼한 남편은 사업 실패로 인한 압박감에 결국 해외로 도피했고 자녀들은 뿔뿔이 흩어져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는 것을. 은영의 부모님은 이미 병상에 누워 시한부 선고를 받았으며 은영이 감당하기에는 버거운 막대한 치료비와 요양병원비에 허덕이고 있다는 것을. 그녀에게 남은 유일한 희망은 병상에 누운 부모님을 돌보는 것이었을 테지요. 나는 테이블 위에 계약서를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나의 부하인 이 상무가 냉정한 목소리로 제안했습니다. 서진 대표님께서 마지막 자비를 베푸시는 겁니다. 아우라 디자인이 저지른 모든 법적 문제, 그리고 은영 씨 가족에게 남아있는 모든 빚을 저희 S플러스 그룹에서 일시불로 청산해 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의 치료비도 전액 지원하고 노후 자금까지 마련해 드릴 겁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은영의 초점 없던 눈에 순간 신락 같은 희망의 불꽃이 일렁였습니다. 그 희망은 너무나 가늘퍼서 금방이라도 꺼질 듯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조건이 뭡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메말라 있었습니다. 이 상무는 내 눈치를 살피며 말을 이었습니다. S플러스 그룹의 그림자 사업부에서 진행하는 비밀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아주 위험하고 아주 더러운 일입니다. 법의 테두리를 아슬아슬하게 넘나들며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켜야 하는 일도 있을 겁니다. 은영 씨의 뛰어난 비즈니스 감각과 사람을 휘두르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과거에 은영 씨가 해왔던 그 모든 능력들이요. 나는 조용히 와인잔을 든 채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이 상무의 말은 내가 은영의 영혼에 심는 마지막 쐐기였습니다. 은영은 나의 손에 놀아나며 성공의 달콤함을 맛봤고 나의 손에 의해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의 손에 의해 가족을 지키기 위해 더욱 추악한 일을 자행하는 존재가 되어야 했습니다. 은영은 계약서를 펼쳐들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은영의 남은 일생 동안 S플러스 그룹의 최고 행동대장으로서 어떤 명령이든 수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은영의 행동 하나하나를 보고하고 명령에 불복종할 시 그녀의 부모에게 가는 모든 지원을 즉시 중단한다는 잔인한 조항도 박혀 있었습니다. 마치 그녀를 향한 끊임없는 채찍질과 같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과거 자신이 저질렀던 모든 악행이 비로소 그녀 자신의 목을 죄어오는 형벌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녀가 부모를, 마지막 남은 피부치를 지키려면 이제 자신의 손으로 더욱 더러운 일을 저질러야만 했습니다. 영원히 나 최서진의 소나귀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살아있는 노예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은영은 비틀거리며 펜을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에 자신의 이름을 눌러 쓰는 그녀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절망과 체념, 그리고 마지막 희망을 붙잡으려는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서진에게는 학창시절에 내가 은영에게 느꼈던 그 절대적인 절망감이 이제 은영의 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피식 웃었습니다. 내가 원했던 복수는 단순한 파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은영의 영혼을 완벽하게 부수고
나의 발밑에 무릎 꿇려 영원히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드는 살아있는 족쇄이자 영원한 지배였습니다. 그녀가 가족을 위해 더러운 일을 마다하지 않는 삶을 살수록 나의 복수는 더욱 완벽하고 영원할 것입니다. 깊고 어두운 이야기의 끝자락에서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신 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서진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온 지난 세월, 저는 학창 시절의 그림자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 피눈물 나는 노력을 했습니다. 지독한 모멸과 폭력 속에서 잃어버린 저 자신을 되찾고 다시는 그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는 강한 존재가 되기 위해 발버둥 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는 은영이라는 과거의 악마에게 처절한 복수를 했습니다. 그녀의 회사, 그녀의 가족, 그녀의 명예은영을 둘러싼 모든 것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결국 그녀를 제 발밑에 무릎 꿇리고 과거 제게 흙김밥을 먹였던 것처럼 제 흙먼지 묻은 신발을 핫게 만들었을 때 저는 비로소 오랜 한이 해소되는 카타르시스를 느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제 마음속 지옥의 문이 닫히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텅 빈 사무실에서 저는 알 수 없는 공허함에 사로잡혔습니다. 창밖의 화려한 야경은 변함없이 아름다웠지만 제 마음은 더 이상 그 빛을 온전히 즐길 수 없었습니다. 복수가 끝났는데도 제 안에 깊이 박힌 흉터는 여전히 시리고 아팠습니다. 오히려 복수의 성공이 저를 더욱 낯선 어둠의 길로 이끄는 것만 같았습니다. 과연 이 길의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독자 여러분께 이 물음을 던지고 싶습니다. 제가 걸어온 이 복수의 길, 그리고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자리, 과연 저는 옳은 일을 해낸 것일까요? 저는 제 자신을 지키기 위해 발버둥 쳤고, 지금은 제가 피보다 소중히 여기는 딸 은희를 지키기 위해 또 다른 싸움을 앞두고 있습니다. 은희는 제가 살아가는 이유이자 제 모든 상처와 고통이 닿지 않기를 바라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은희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고 그녀의 결혼과 미래가 예비 사돈 기업의 불법적인 음모로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비서실장의 보고를 받았을 때 저는 또다시 거대한 절망감과 마주했습니다. 은영에게 했던 복수는 과거의 저를 위한 것이었다면 이제 시작될 일은 순전히 제 가족의 평범한 행복을 지켜내기 위한 싸움입니다. 이 싸움은 과거의 복수보다 훨씬 은밀하고 훨씬 거대한 상대를 상대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과거 은영에게 했던 것보다 훨씬 더 더럽고 추악하며 제 영혼을 갈갈이 찢어놓을 일들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저는 기꺼이 가장 더러운 악마가 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 손에 묻은 피는 이제 제가 가장 아끼는 이들을 위한 더 짙고 더 지독한 핏자국으로 변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독자 여러분, 부디 제게 답해주세요. 과연 제가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이렇게까지 하는 것이 옳은 선택일까요? 제 영혼을 팔아서라도 그들의 행복을 지키려는 이 어둠의 행보가 과연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복수자에서 수호자로 변했지만 그 길은 이전보다 더 어둡고 고독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의 소나귀에 갇힌 은영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는 은영의 모든 것을 파괴했고 그녀의 부모님의 치료비와 남은 가족의 생계를 미끼로 그녀의 영혼마저 노예로 삼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제 명령에 따라 가장 더럽고 위험한 일을 수행하는 그림자 사업부의 수족이 될 것입니다. 그녀의 눈에 비치던 절망과 공포는 저의 고통을 그대로 재현한 듯 했습니다. 저는 은영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녀는 이제 저의 충실한 도구이자 저의 복수가 남긴 영원한 증거입니다. 그녀를 자유롭게 풀어준다면 제가 겪었던 모든 고통과 그녀의 파멸이 무의미해지는 걸까요? 아니면 그녀를 영원히 제 그림자로 붙잡아두는 것이 그녀에게 가장 잔혹한 형벌이 될까요?
그녀의 삶이 고통으로 얼룩질수록 제 마음속의 공허함이 채워지는 걸까요? 아니면 오히려 저를 끝없이 과거의 어둠에 묶어두는 족쇄가 될까요? 제 마음속에서는 어떤 외침도 울리지 않습니다. 오직 차갑게 가라앉은 고요함만이 존재합니다. 또 한 번, 저의 영혼이 갈갈이 찢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가족을 위해 저는 기꺼이 가장 더러운 악마가 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인간으로서 제가 잃어가는 것들은 무엇이며 이 끝없는 어둠의 터널 끝에는 과연 빛이 존재할까요? 이 잔혹하고 비극적인 이야기를 함께 해주신 독자 여러분의 따뜻한 조언과 깊은 지혜를 구합니다.